당신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정신력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00년 전 고대의 일본 무사들이 어떻게 이 정신력을 길러냈는지, 또 당신이 지금 당장 어떻게 똑같은 힘을 기를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거절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비판을 받아도 변명하지 않는 사람, 어떤 방에 들어가든 완벽한 자신감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압박감에 무너질 때, 이 사람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그들에겐 없다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고 말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강인함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가를 보고는 등을 돌립니다. 희생 없이 결과만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 봉건 시대, 일본에는 평범한 사람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전설로 탈바꿈시킨 아주 효과적인 훈련법을 개발한 사무라이라는 무사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사들의 철학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들의 비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쓰던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조차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인한 정신을 벼려낸 내면의 시스템 말입니다. 이 무사들 중 한 명은 죽기 전 이 모든 방법론을 단 한 단어로 밝혔습니다.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개념 안에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정확한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자기 암시, 시각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부딪히고 노출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사들은 어려움을 피함으로써 정신적인 갑옷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바로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섬으로써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평소 당신의 평정심을 가장 잘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소통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계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8살의 마케팅 매니저 소피아라는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대도시에 살고 있었고 야심차고 똑똑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에게는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약했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 상사의 비판은 마치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나눌 때면 속이 뒤틀렸고 갈등이 생기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했습니다. 밤에는 뜬 눈으로 지새우며 말다툼을 수없이 곱씹었고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며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들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패턴은 늘 같았습니다. 무언가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녀는 감정의 균형을 잃었고 회복하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고객이 보낸 날 선 이메일 한 통에 일주일 전체를 망쳤고 직장 동료의 뼈 있는 말 한마디가 몇 시간 동안이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반응하고 끊임없이 방어하며 끊임없이 지쳐갔습니다. 직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그녀는 의견 충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무언가를 지적할 때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 아니면 폭군이었고 그저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소피아의 친구들은 그녀와 불편한 대화 나누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너무 예민해. 모든 걸 너무 개인적으로. 친구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녀에겐 감정적인 갑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이 그녀를 찌를 수 있었고 모든 상황이 그녀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는 석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상사가 중간에 그녀의 말을 끊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잖아. 기획서는 제대로 읽어본 거야?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피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고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쳐다보는 가운데 그녀는 얼어붙은 채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가서 20분 동안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력을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때 그녀는 사무라이의 부동심이라는 개념, 즉 의도적 불편함의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소피아가 부동심에 대해 처음 배운 것은 그녀가 정신 건강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요소를 피하세요. 안전한 공간을 만드세요.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하지만 사무라이들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불편함을 찾으세요. 두려워하는 것에 자신을 노출시키세요. 가장 아픈 곳에서 훈련하세요. 그녀는 사무라이들이 얼어붙을 듯한 폭포수 아래에서 어떻게 명상을 했는지 읽었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고 머릿속에서 제발 움직이라고 비명을 지를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좌선을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정심을 시험하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밀어넣은 방법도 알게 되었죠. 그 철학은 단순하고도 가혹했습니다. 맞지 않고서는 감정적인 도전을 피하면서는 감정적인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없다. 불편함에서 도망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약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반대로 불편함에 맞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강해지도록 소피아는 자신이 수년 동안 그 반대로 행동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불편해질 때마다 그것을 피했습니다. 불편한 대화가 필요할 땐 이메일을 보냈고 갈등이 생기면 뒤로 물러났으며 비판을 받으면 즉각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연약하게 길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무라이들이 했던 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상황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지만 두려운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딱 60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듣기엔 쉬워 보이지만 소피아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싫었습니다. 영상을 볼 때마다 오글거리고 움츠러들었지만 그녀는 어쨌든 해냈습니다. 첫째 날에는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닷새째가 되자 목소리에 떨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가 되자 시선을 피하는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날째가 되자 그녀는 속이 뒤틀리는 불편함 없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불편함이 더 이상 그녀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여러 번 노출된 나머지 그 상황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동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불편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신경계가 재설정됩니다. 한때 공포를 유발했던 것이 피함이 아닌 직면을 통해 중립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미소기, 정화의 수행. 30일째가 되자 소피아는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기라는 오래된 사무라이 수행법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것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폭포수 아래에 서 있는 정화의식이었지만 육체적 행위는 그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수행은 극도의 육체적 스트레스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에게 폭포는 없었지만 샤워기는 있었기에 그녀만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후 물을 아주 차갑게 틀고 3분 동안 그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첫 시도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몸은 충격에 빠졌고 본능은 당장 뛰쳐나가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얕아졌으며 머릿속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5초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무라이에 대해 읽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 수행은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고통받을 때 마음이 차분하게 머물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20초, 그 다음엔 30초, 그리고 45초. 이 주차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피아는 찬물 아래에 있었지만 자신의 호흡을 느꼈습니다. 차분하고 느리며 그녀의 몸은 극도의 추위를 겪고 있었지만 마음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감각과 정신적 반응을 분리해낸 것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이를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라는 뜻에서 고코로, 즉 심기라고 몸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마음의 고통을 만들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정신적인 강인함을 기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하는 도쿄대학교의 한 뇌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물 노출과 같이 통제된 스트레스 요인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면 자율신경계를 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반응 수치가 낮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켰을 일이 이제는 거의 느껴지지도 않게 됩니다. 소피아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의 날, 선 이메일을 받아도 처음엔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지만 곧 지나갔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나눌 때도 심장이 잠시 요동치다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계는 불편함이 곧 위험은 아니라는 것을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카타, 움직이지 않는 형태. 하지만 소피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불편함을 다루는데 능숙해졌습니다. 찬물 샤워, 영상으로 자기 모습 보기, 육체적 한계 밀어붙이기 등은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순간이면 여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무라이의 카타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형태나 패턴을 의미합니다. 사무라이들은 특정한 공격에 대한 특정한 방어 동작을 수천 번 연습하여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은 어떻게 방어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을 통해 프로그래밍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어는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피아는 감정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말로 공격해 올 때 얼어붙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자동적인 반응을 프로그래밍. 그녀는 이른바 감정의 카타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자극하는 흔한 5가지 상황에 대한 5가지 표준 답변이었습니다. 비판을 피드백 감사합니다. 생각 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신공격을 받을 때 화가 나신 건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까요? 말을 끊고 들어올 때 완벽한 침묵.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해받은 사실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하던 말을 계속하기. 부당하게 비난받을 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변명 없이 사실만 말하기. 당장 결정하라고 압박받을 때 이 문제를 제대로 고려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카타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미리 프로그래밍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술의 본을 연습하는 사무라이처럼 그녀도 이것을 수천 번 연습해야 했습니다. 매일 소피아는 거울 앞에서, 차 안에서, 출근길에 걸어가면서 이 답변들을 소리내어 연습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자신의 카타로 반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대화를 혼자 묻고 답하며 연기하는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8주차, 상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고객이 당신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싫어하더군.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취소할까 고민 중이래. 예전에 소피아였다면 패닉에 빠져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고 평정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의 카타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반대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반응했을 뿐입니다. 상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그랬듯 그녀가 무너질 거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단단했습니다. 이것이 카타의 힘입니다. 반복을 통해 반응을 프로그래밍해두면
압박감 속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실행할 뿐입니다. 슈교, 혹독한 훈련. 90일째가 되자 소피아는 눈에 띄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찬물 샤워, 영상 연습, 감정의 카타 덕분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잘 다루게 되었지만 극단적인 조건에서 자신을 제대로 시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혹독한 훈련이라는 뜻의 사무라이 전통, 슈교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수련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수는 잔혹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며칠 동안 굶거나 쉬지 않고 한두 시간씩 훈련하거나 실패하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어 소피아가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만의 슈교를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대중연습. 그녀는 100명의 낯선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지역 스토리텔링 행사에 신청했습니다. 슬라이드도 대본도 없이 오직 마이크 하나만 쥐고 5분 동안 혼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소피아에게 이것은 궁극의 시험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판단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숨을 곳이 없다는 그녀의 모든 두려움이 하나로 결합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준비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무대 위에 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치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취소하고 싶고 핑계를 대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의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야말로 가장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설을 준비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단어를 암기하지도 않았고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무라이들이 할 법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실패하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일부러 이야기를 망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할 말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더 이상 공포를 유발하지 않을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행사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소피아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100명의 얼굴이 그녀를 응시했고 조명이 눈을 부시게 했으며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아드레날린, 도망치고 싶은 본능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2분쯤 지났을 때 그녀는 다음 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거였다면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이 순간을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3초 동안 침묵 속에 서 있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그러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관객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더 깊이 공감했 진정한 인간다움, 완벽하지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도 않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연설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말 침착하시더라고요. 정말 자신감 넘쳤어요. 그들은 그녀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 반응하지 않는 공포는 겉보기에는 자신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교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두려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무라이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도록 훈련받았으며 이는 완전히 다른 잔신, 영원한 경계. 하지만 소피아는 그녀의 모든 성장을 물거품으로 만들 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녀는 완전히 긴장을 풀었 전투에서 승리했기에 경계를 늦춘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하던 찬물, 샤워를 그만두었습니다. 카타 연습도 멈췄습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찾는 일도 2주 동안 그녀는 과거에 이루어 놓은 성과에 기대어 타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비판적인 말을 던지자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그녀가 쌓아올린 평정심이 단 몇 초 만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걸까? 그때 그녀는 지속적인 알아차림이라는 사무라이의 개념, 잔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잔신은 글자 그대로 남겨진 마음을 뜻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도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전투 중일 때보다 승리한 직후에 경계를 늦춰 목숨을 잃는 전사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정신력을 유지해야 할 수행이 아니라 달성해야 할 목표로 여겼던 것입니다. 수행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운동을 멈추면 퇴화하는 것. 그녀는 사무라이들이 평생 동안 어떻게 잔신을 유지했는지 읽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도 심지어 노년에도 그들은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의 갑옷은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녹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은 90일짜리 챌린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수행이었습니다. 찬물 샤워는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기에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수행이었습니다. 아침에는 3분간 찬물 샤워하기, 오후에는 60초짜리 영상을 저녁에는 5분간 감정의 카타 연습하기. 예외는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거나 하기 싫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율이란 특히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을 때 수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매일의 수행을 다시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녀의 평정심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깊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끝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결승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유지하는 한 당신은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훈련을 시작한 지 6개월째 접어들 무렵 소피아의 내면에서 말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지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 사람들도 이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당황하는 법이 없네요. 동료가 그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녀를 울렸던 바로 그 상사는 이제 그녀를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상사에게 맞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내뿜는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쉬운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남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상대의 반응을 노리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소피아는 사무라이들이 말하는 산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단하고 끄떡없으며 그 자리에 존재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187일째 되는 날 찾아왔습니다. 소피아의 회사는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직원 중 30%가 해고, 사무실은 두려움과 사내 정치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소문을 퍼뜨렸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 애썼습니다. 소피아의 과거 패턴이었다면 그녀를 극도의 공포 상태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끊임없이 걱정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찾아온 두려움을 느꼈고 그것을 인식했으며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 두려움이 자신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당신을 중심에서 밀어내지 못한다는. 소피아는 예전과 똑같이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같은 품질, 같은 기준, 같은 평정심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굳건했고 그 굳건함은 눈에 띄었습니다. 해고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소피아의 팀원들은 그녀를 제외하고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상사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소. 이 혼란 속에서도 프로답게 자리를 지킨 사람은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갑옷의 진짜 모습입니다.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제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무라이들은 감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 상태와 무관하게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하버드의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압박감 속에서 번영하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스트레스가 없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와 맺는 관계에 있습니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신호를 위협이 아닌 준비 신호로 해석하도록 신경계를 재설정했습니다. 소피아는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6개월간의 의도적인 불편함이 그녀의 신경계를 다시 연결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포를 유발했던 것이 이제는 집중력을 유발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아드레날린을 분비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정지되는 대신 그녀는 현재에 더욱 몰입했습니다. 무소토쿠, 얻을 바가 없다는 마음. 하지만 8개월 차 즈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소피아를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공격적이거나 못되게 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친절하며 프로다웠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 곁에서 불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친구들은 뒷담화를 멈췄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조차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넌 마치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응하고 끊임없는 감정의 격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런 행동을 멈추면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자신들에게 없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소피아는 사무라이들이 받아들였던 선불교의 개념, 무소토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얻을 바가 없다는 뜻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무언가를 행하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장을 우월감을 느끼는 수단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차분한지 봐. 내가 얼마나 흔들림 없는지 보라고. 이것은 자아였습니다. 그리고 자아는 약점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자신의 강함에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 새로운 취약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직관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진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행동도 멈췄습니다. 찬물 샤워나 자신이 하는 도전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외부에서 성공의 지표로 삼는 모든 것, 수행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자아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찬물 샤워를 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매일의 일과였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카타를 연습한 것은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녀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얻으려는 마음도 결과에 대한 집착도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방어할 것도 보호할 정체성도 유지해야 할 이미지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성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동시에 위협 거울의 원칙. 훈련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겉보기에 소피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2번이나 승진했습니다. 연인 관계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3번의 행사에서 더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라이들이 말하는 헤이조신, 즉 평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행복하거나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정되어 있고 반응하기보다는 적절히 대응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대의 무사들이 경고했던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나약함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스트레스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느꼈고 일이 힘들어질 때 포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혐오했던 모습, 즉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을 깔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을 기른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오만해지고 타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한때 약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소피아는 가장 위대한 사무라이가 가장 자비로운 자이기도 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물러서가 아니라 그 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인함을 쌓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정확히 자신이 있어야 할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강함을 길러내면 당신은 타인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자신의 잠재력을 보고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소피아는 강함을 과시하지 않고 지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설교하지 않으면서 돕는 법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모범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부동심의 가장 높은 경지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강함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젊은 직원들의 멘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강해지라고 말하는 대신 그들이 물어볼 때 자신이 해온 훈련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찬물 샤워에 대해, 감정의 카타에 대해, 의도적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도해 보았고 대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쪽이든 괜찮았습니다. 무사의 길에서 마지막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대신해 그 길을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스스로의 갑옷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갑옷의 대가. 여정을 시작한 지 18개월 후 소피아는 회의가 끝난 후 화장실에서 울던 예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정신적 갑옷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사실도 배웠습니다. 정신적 강인함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을요. 불평을 멈추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멈추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적인 드라마를 통해 관계를 맺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면 얼마나 많은 관계가 서로의 결핍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소피아의 옛 친구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쁘게 변해서가 아니라 집단을 하나로 묶어주던 의식들에 그녀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대한 불평,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 집단적인 피해의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가족들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너무 차가워졌어. 재미없는 사람이 됐네. 매사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넌 예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직면하지 않도록 연약한 모습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예전의 네가 아니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을 기르는 과정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신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회적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당신에 맞춰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라이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회와 동떨어져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과 마주하도록 자신을 훈련한 사람은 사소한 불편함에 패닉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소피아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몇 명을 잃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전보다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가치 있는 것, 즉 자립심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타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이를 가리켜 강철을 담금질하고 벼려낸다는 뜻으로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뜨거운 불에 달궈지고 수없이 두드려진 강철처럼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지만 동시에 더 고립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부드러운 금속이고 부드러운 금속은 벼려진 강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수행. 여정을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소피아는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라이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훈련은 평생의 길이다. 완성은 없고 오직 수행만 있을 뿐이다. 도착지는 없고 여정만 있을 뿐이다. 스스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퇴보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소피아는 자신 안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라도 수행을 게을리하면 정신의 갑옷이 얇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정심은 줄어들고 반응은 늘어났습니다. 갑옷은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녹슬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녀의 마음가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짓을 평생 해야 한다는 말이야? 하지만 이제 그녀는 수행 매일의 찬물 샤워, 감정의 카타, 의도적 불편함, 이것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 자체가 사무라이들은 이를 혹독한 수행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길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미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그 상태가 곧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나중에 강해지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모습 자체가 곧 강함입니다. 소피아는 도전이 일상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을 환영했습니다. 그녀가 마조히스트여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신의 강철 같은 단단함을 유지해주는 불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의도적인 고난의 요소가 포함된 삶을 설계했습니다. 어떤 날은 찬물에 노출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단식을 하는 등, 어떤 날은 불편한 대화를 나누거나 대중연설을 하거나 두려움을 직면하는 등 정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해냈습니다. 그녀가 궁극적인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 편안함은 능력의 적입니다. 편안하게 보내는 하루하루는 당신이 더 약해지는 데 쓰는 하루하루입니다. 극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이 쌓입니다. 사무라이들이 매일 훈련한 이유는 내일 당장 전투가 벌어질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의 훈련이 어제의 강함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을 멈추는 순간 부패가 시작됩니다. 근육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지만 특히 정신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궁극의 진리. 사람들은 소피아에게 묻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하지 않아요. 그저 매일 불편해지는 연습을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들은 소피아가 특별한 재능이나 유전적 우위 혹은 운 좋은 환경을 타고났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자신들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모든 변명거리를 앗아가기에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부동심에 대한, 정신적 갑옷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진실은 참담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비롭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신경계가 재설정될 때까지 불편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내는 것뿐입니다. 사무라이들에게는 비밀 기술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규율 있는 수행이 있었을 뿐입니다. 마법의 공식도 없었습니다. 매일 고난에 노출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훈련이 있었을 뿐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60번의 결투에서 승리한 것은 그가 특별하게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13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훈련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것은 50년간의 매일 같은 연습이었고 50년간의 의도적 불편함이었으며 50년간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맞선 결과였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과정에 접근할 수, 찬물 샤워, 감정의 카타, 두려움에 대한 의도적 노출, 대중연설, 불편한 대화, 육체적 도전, 이것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소피아와 과거의 그녀를 갈라놓은 차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수행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정신력을 기르는 사람과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의지입니다. 기꺼이 불편해지려는 의지. 배우는 동안 기꺼이 바보 같아 보이려는 의지. 기꺼이 수없이 실패하려는 의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수행을 이어가려는 의지. 여정을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소피아는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찬물 샤워를 하던 중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현재에 존재하며 차분했습니다. 찬물은 그저 찬물일 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사연도 어떤 저항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심의 궁극적인 경지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괴로움 자체를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불편함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두려움에 통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그 어려움에 대해 과장된 드라마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도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전에 대한 내면의 저항이 없는 상태 말입니다. 삶은 항상 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핵심은 그 폭풍이 당신을 중심에서 밀어내느냐, 아니면 당신이 겉으로는 영향을 받을지 언정 속으로는 끄떡없는 산처럼 그 자리에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수세기에 걸쳐 증명해냈으니까요.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를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매일의 불편함입니다.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자신을 두렵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도 수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옛 친구들이 더 이상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모습으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지? 어떻게 저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지? 하고 묻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첫 번째 불편한 수행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회피하는 대신 당신이 맞서게 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정신적 갑옷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고난의 불길 속에서 벼려집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당신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하러 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